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사실 저도 테슬라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키움증권 리포트가 저와 생각이 아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이나 두 달,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앞으로 테슬라는 특수한 자동차, 럭셔리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개념의 회사가 아니라 대량 생산하는 체계로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로 변모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테슬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보면 정말로 과거에는 이제 비싼 차, 좀 스페셜한 카, 이런 느낌이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테슬라는 대중화된 차 이런 모습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좀 그런 테슬라 차량을 좀 타면 부의 상징이라든지 조금 멋지다 아니면 뭐 샤이니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대중화되는 과정, 사실 제조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어떤 혁신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것들이 바로 가격 경쟁을 통해서 다른 업체들이, 후발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생산 능력까지 보유해가는 그런 전략들이 대부분 펼쳐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는 미리 이런 부분까지도 다 생각해 놓고 준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테슬라가 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거대 시장을 위해서, 즉 목표는 뭐 연간 2천만 대 생산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토요타인가요? 토요타가 한 2, 300만 대에서 500만 대 이 정도 사이에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000만 대 이상만 판매해도 테슬라의 경쟁력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표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 판매되는 차량 대수가 1억 대에서 그중에 시장 점유율 15%, 20%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독점적 시장주의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가져야 될 스페셜한 경쟁력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점을 우리가 좀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테슬라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또 사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가치가 지금도 보존이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핵심이 기는 자동차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게도 스펙업 되는 과정이 존재할 거고요. 또 배터리, 파워트레인 분야에서도 혁신을 가져오고 있고요. 특히 매니팩처링 부분, 그러니까 제조하는 기술에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어떤 약간 컨베이어 벨트식 그런 제조 기술을 조금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세 가지 다 합쳐보면 효율성과 생산성, 제가 언제 이런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조업이 어떤 게 정착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생산성, 경제성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면서 성장하고 시장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기 노력하는데, 이건 삼성전자가 추구하던 초격차 전략하고도 상당히 유사한 겁니다. 아마도 일론 머스크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테슬라의 그 경쟁력 하면 자동차도 있고 배터리, 매니팩처링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일론 머스크 CEO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왜? 이미 시작할 때부터 2단계까지 도달되면 다음 단계는 이거고 그 다음 단계는 어디까지인가, 여기까지가 아마 구사인 것 같은데 테슬라의 최종 목적지는 연간 생산 2천만 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는 것, 거기까지 가고 나면 일론 머스크는 다시 뭐 스페이스쉽이라든지 그런 프로젝트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도 상당히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 테슬라 주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읽고 나면 테슬라 주식이 많이 저렴해지게 되면 매수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되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런 리포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테슬라니까 가능한 거죠. 왜? 다른 회사들은 이런 어떤 롱텀을 가진 그 프로젝트가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항목별로 우리가 어떤 분야가 이렇게 강점이고 경쟁력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자동차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설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EGMP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하지만 설계가 상당히 단순하고요. 가장 우리가 장점으로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내재화,
보통 회사들과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계학 쪽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먼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제작하기 시작을 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 점이 상당히 크게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를 들면 설계를 갖다 계속 단순화하고 고도화 시켜가면서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서 지금도 리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원격으로 대부분이 리콜이 끝나서 큰 비용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차량들, 기존에 있던 차량들은 어때요? 소프트웨어가 OTA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차량들이 어떤 리콜을 받기 위해서 특히 자율주행 관련돼서 리콜을 받기 위해 서비스 센터를 또 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어요? 상당히 그런 부분부터 차이가 난다. 그게 바로 효율성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또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 분야에서 앞으로 그 테슬라는 그들이 추구하는 자동차들은 럭셔리형이 아니라 그 소형차에서 앞으로 뭐 예를 들면 뭐 2만 5천 불?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 반값 자동차를 생산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겠다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자동차들이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죠. 이미 기술력은 중국에 있는 전기 자동차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분야가 바로 가격 아니겠어요? 그 가격을 뭘로 커버하겠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생산성의 효율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산업공학적인 요소거든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높아져서 경쟁력을 가져가냐라는 것들이죠. 자, 중국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예를 들면 저렴한 비용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구조는 한계성이 있을 겁니다. 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중국이라고 막연히 지금이야 뭐 따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겠지만 중국도 임금이 고성장되고 우리나라가 겪었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한 5년까지 겪었던 우리나라의 생산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높여놔야지 앞으로 뭐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중국도 그런 문제는 언젠가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테슬라는 독점적인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를 소형화해서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자동차를, 소형 자동차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들의 시장 점유율조차도 허락하지 않고 또 그런 자동차가 나오면 정말로 대중화된 전기 자동차 시대가 도래한다.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번 배터리 데이 때 좀 아쉬웠던 점은 차량에 추가적인 예를 들면 모델이 더 다양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은 다소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점에 가장 가까워 있는 자동차 회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직도 멀었고요.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부분에서 계속 이야기 드려가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은 중요한 부품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특히 뭐 제어기라든지 모듈, 컨트롤러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테슬라는 지금 초창기에는 모델 X까지는 대부분의 외주를 많이 받았어요. 전체 자동차 생산의 40% 정도를 갖다가 대부분 다른 컨트롤러를 외부에서 받아오는 형태였는데 점차적으로 어떻습니까? 제어기의 내재 화율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모델 Y까지 해서 61%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이버 트럭이 생산되기 시작하면 자체 기술가 85%까지 간다. 그럼 다음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베클은 어떻게 될까? 100%를 다 자체로 소화하는 게 그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무서운 거죠. 왜? 모든 예를 들면 자동차 생산부터 기술 개발 부품까지 어떻게 돼요?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가격의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용이해지고요. 경쟁력은 더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뭐 부품은 현대 모비스, 또 어떤 거는 뭐 한원 시스템, 어떤 거는 뭐 만도 이런 데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유통 과정이 높아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단가 압력이라는 부분에서 경쟁력을 이겨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배터리가 자동차에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정도 가에서 단가를 테슬라는 셀프 매니팩처링을 통해서 경쟁력을 더 높여가는 차원이지만 현대차나 뭐 폭스바겐 이런 데 보시면 뭐 추진하는 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겠죠. 테슬라가 배터리 원가저금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두 번째 가장 경쟁력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걸 미리 다 계산을 해서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동차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절감을 해서 배터리 가격을 50% 정도 절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갖다가 항목별로 제조 공정별로 찾아냈다는 점이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죠. 이게 완성되는 날 배터리 값이 다른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50% 이상 저렴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점이 엄청난 큰 차이인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전기 자동차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게 또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의 가장 무서운 경쟁력 바로 이 부분. 그셀 디자인을 잘했어요. 지금 현재 진행하는 목표가 단가를 마이너스 14% 낮추는 거고, 음극할 물질도 마이너스 5%, 양극할 물질 마이너스 12%, 배터리 자체 구조를 좀 바꾸는 거죠. 차체에다가 조립을 할 때 마이너스 7%, 그다음에 셀을 공정을 개선하면 마이너스 18% 정도의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들입니다. 이거를 항목별로 다 계산했다고요? 이거 대단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나온 것들이 뭐냐? 면 바로 4680 배터리에 대한 생산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 디자인만 바꾸니까 원가가 14%가 절감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수많은 연구를 하고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조로 하게 되면 우리한테 승산이 있다라고 결론이 난 거고요. 자, 셀 팩터링 과정에서 건식 공정과 습식 공정이 있는데 우리가 건식 공정을 완벽하게 소화해내서 그걸 성공한다고 그러면 원가 절감이 마이너스 18% 엄청난 절감이 이 두 가지만 해결한다고 하면 이게 두 가지 같이 어떻게 보면 세트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만들 때 4680을 만들고 건식 공정이 완성이 되면 원가 절감이 엄청나게 된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되고 자동차 가격을 프라이스를 다운을 시킬 수 있는 엄청난 효소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한 부분에 거의 근접했다고 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이 점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배터리가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 두 개만 하면 300만 원 이상 가격이 차이가 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실리콘 응극한 물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를 사용하면 많은 리튬량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비용이 필요하죠. 실리콘은 자주 하다 보면 이렇게 부풀어 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실리콘을. 자, 그걸 누가 해결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까? 바로 나노신 소재에서 CNT 도전제가 이걸 해결해 준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 이야기하면서 제가 분명히 CNT 도전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할 물질을 갖다가 이놈이 확장, 수축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주 충전을 하다 보면 부푸는 것들을 갖다 어떻게 됩니까? 잡아주는 요소를 하는 것들이 바로 나노신소재가 하고 있는 그런 거였는데, 어때 그 얘기 하다 지금 뭐 이 얘기 나오긴 했지만, 이것까지 와서 퍼펙트한 게임, 이거 2025년 정도면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또 여기서 원가 절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세그멘트별로 이런 거입니다. 이게 배터리를 종류를 좀 다르게 해서 가는 겁니다. 물론 섞인 것도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하이니켈을 쓰냐, 니켈 망간을 쓰냐, 뭐 LFP를 쓰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동차별로 적합한 요소까지 다 벌써 세그먼트 했다는 거죠. 이걸 갖다 세분화해서 예를 들면 하게 되면 아니 뭐 사이버 트랙에다가 뭐 어? 니켈, 망간 뭐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면 하이니켈을 쓸지 이런 걸 이미 다 테스트 했다는 거죠. 이 자동차 무게에 이 정도 배터리 용량이면 이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주행거리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하던 거랑 유사한 수준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재료만 성분을 바꿔가면서 컨트롤 해준다고 해도 원가 절감이 발생이 된다 이러는 겁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겠죠. 모든 차량에 똑같은 배터리를 쓴다라고 한다 그러면 단가가 해소가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왜? 이 차이는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드는 하이니켈로 만든, 센서티브한, 그런, 예를 들면, 2차 전지가 필요하지 않은 차에다 굳이 쓰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단가는 비싸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발생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놀라웠어요. 배터리까지 개발하고 뭐 공정 개발하는 건 좋은데 차종별로 적합한 배터리는 따로 있다는 것까지 이미 시뮬레이션을 다 마쳤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이런 겁니다. 장거리로 가는 차는 예를 들어 니켈, 망간,
그 이상의 배터리를 써주고, 단거리로 움직이는 차, 이런 것들을 갖다 LFP 배터리를 써주고, 뭐 택시 같은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주 뭐 충전해줘도 상업용, 이런 것들은 아마 그런 용도가 쓰일 겁니다. 그 다음에 트럭에는 매스 센시티브한 거, 상당히 예를 들면 성능도 좋고 가볍고, 이런 것들을 써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참, 난 이거 보면서 여기까지도 다 공정별로 계산해 놓은 거, 그러니까 리포트 쭉 보면서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다른 리포트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키움증권에서 워낙 리포트를 갖다 세세하게 만들었지만, 지금 앞으로 단계가 어떤 거면, 지금 현재의 단계는 바로 이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현대차가 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좀 더 단순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셀을 이렇게 적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셀을 갖다 패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듈을 통해서 얹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완전히 그냥 차체에다가 기본적으로 얹혀버리는 기본 개념이고, 다음부터는 아예 차를 생산할 때 원초적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셀에 맞춰서 밑에 있는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까지 원세트로 다 이미 설계를 하겠다는 거. 차체 자체를 갖다가 하나의 뭘로 만듭니까? 모듈화 시켜서 패킹을 완성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겠죠. 그러면 공정 과정이 어때요? 제조 공장이 한 군데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보다는 두 군데. 지금 현재 단계는 셀을 사와서 그걸 갖다 자동차에 패킹을 하고 다시 입히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셀을 가져서 바로 다이렉트로 어떻게 됩니까? 차체에다 입히는 기술로 간다. 그렇게 되면 원가가 마이너스 7%가 발생이 된다. 야,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배터리에 관련돼서, 이렇게 파워트레인 관련돼서 5개의 항목을 다 이렇게 조율을 해보면 자동차 원가가 지금 배터리 관련돼서 마이너스 50% 이상 절감이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어떤 누구도 뭐 LFP로 만들래요? 뭘로 배터리의 원 가격에 대한 문제를 이미 극복해내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배터리 관련돼서는 대부분 내재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웬만한 OEM으로 주고 있던 부속품, 그러니까 뭐 배터리, 뭐 건식 공정,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컨트롤러, 이런 것들까지 다 내재화 시켜가는 과정을 진행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 새로운 셀 디자인, 그죠? 새로운 팩 디자인, 공정 개선, 저가의 케미스트리, 이 5가지를 다 합치게 되면 원가 절감이 60% 이상 나타나는 그런 거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떤 놈이 이걸 이기겠어요? 이게 바로 생산성, 효율성, 그 다음에 이게 경쟁력, 자동차 판매 가격의 경쟁력, 마진율, 기업의 이익과 다 관계가 되어져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한 대 팔았을 때 가격이 마진율이 30%, 40%가 더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도대체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얼마만큼 좋아야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완성되는 그 과정까지만 우리가 지켜보고 나면 이 회사의 성장성은 확실히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젠 자, 그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됐는데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우리 매니팩처링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장을 만들 때도 이미 기본적인 다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이 정도 효율을 나오는 공장을 만들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0만 대 정도는 생산할 수 있는 공장 한 세트에 한 장소에 짓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A도 만들고 B도 만들고 C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이전에 상하이 자동차에 쓰던 것들이 요건데요. 앞으로는 자동으로 여기하고 여기까지도 다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찍어내는 기가 팩토리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고, 그만큼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차이가 이게 과거 거고 이게 현재 건데, 이런 식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달라지고요. 공장도 만드는데 이거 9달 반 만에 만들었어요. 대단히 빠르지 않습니까? 이게 상하이 공장 같은 얘기인데, 자, 그런데 다음에 만드는 거 공장 하나 짓는데 몇 개월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공장도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대량 생산 체계를 효율성 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말입니다. 공장이,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뭐 그린필드, 브라운필드 이거 뭐 고민하지 마시고요. 큰 공분장 구지 하나 만들어서 원세트로 쭉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동시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공정을 동시에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그린필드고, 브라운필드는 그냥 옛날처럼 어디 컨베이어 벨트 따라 쭉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을 좀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비용이 예를 들면 많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처음에 많이 들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비용을 많이 들이고 그 후로 예를 들면
비용을 적게 든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요. 아파트를 사가지고 매달 관리비를 60만 원씩 내요. 보통 이게 임대 아파트잖아요. 근데 자기 소유 아파트는 아파트 소유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비싸게 주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 내는 건 아파트 관리비밖에 없어요. 실제로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34평짜리 뭐 32평짜리 이런 거 분양을 하는데 뭐 3억 5천인가 임대형 아파트가 그 정도 하는데 월 관리비 별도 하고 이자까지 하게 되면 월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가 자기 게 아니니까 60만 원 정도 낸다고 하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만 원씩 그 아파트를 30년 살면서 결과적으로 얻는 게 뭐가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큰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장 한번 만들면 뭐 1년, 2년 만에 접는 게 아니니까 임대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어떻게 됩니까? 병렬형, 그러니까 사실 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병렬형이잖아. 옛날에 직렬형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직렬과 병렬을 공유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좀 생각을 이해하시면 되게 쉽겠죠. 그래서 지금 3세대부터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예를 들면 패러럴 형태의 공장 운영을 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건 쉽게 말하면 직렬과 병렬을 공유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공장 시스템을 설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거죠. 동시에 예를 들면 두 개, 세 개를 잡아서 공장 라인의 길이를 상당히 줄이게 되는 거죠. 기존 거는요, 상당히 공장 라인이 길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팩토리 1 같은 경우는 과거 형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었다가 두 번째 지은 거는 반반 정도 이렇게 섞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패러럴 시리얼 어셈블리 도입 과정을 적용하고 그것도 자동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것들보다 어떻습니까? 공정률이 40% 이상 절감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40%의 생산 라인이 길이가 줄어든다. 그럼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파이널 과정까지 완성품이 하나 나오는 시간까지 속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건 결과적으로 40% 이상 다른 회사보다 시간당 생산성이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점도 상당히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 체계로 갈 수 있는 조석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요, 이런 거죠. 테슬라 구동 모터. 지금 뭐 사실 히토류가 들어가는데요. 히토류 필요 없는 그런 구동 모터도 자기들이 만들겠다. 남 시키니까 이거 돈 들어가고 그것도 사오려고 그러면 비용 많이 드니까 내가 만들어서 이것도 만들어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특허권을 팔든가 부품을 수출을 하든가 판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게 점점적으로 보면 과거보다 어떻게 됩니까? 그 OPEX,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여오는 예를 들면 비용들이 점점점 줄어서 지금은 6.6%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전체에. 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좀 절감 효과를 이미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테슬라가 가격도 상당히 유연성 있게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생긴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을 하나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핵심은 대량 생산 체계가 가정의 보편적 적용 이런 것들이 되면서부터 우리 일반인들한테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 그 점이 상당히 큰 강점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걸 빨리 도달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큰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도 않고도 시장을 마켓 시어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어요? 이게 한 1년 차이만 나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다른 스마트폰은요, 1년 후에 나온 다음부터 따라가는 것이 엄청 어렵고, 지금도 따라가는 데는 거의 불가능한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뭐, 우리가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애플을 치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바로 테슬라를 그렇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대차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런 거에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을까 하고는 있겠죠. 안 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바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이미 생산성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차이하고 있고 원가 절감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격차를 벌여 나가고 있는 점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통 이렇게 하청업체를 이렇게 둬야 될 거 아닙니까? 부품 하청업체를.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점차적으로 줄여 들어가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티어 1, 2의 역할까지 직접 다 하겠다. 뭐 그렇게 하냐? 뭐 애들하고 귀찮고 그러니까 그럼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우리가 할게. 그래서 티어 1 파트하고 티어 2 파트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파트의 부품의 개수가요. 확연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거의 뭐 3분의 1씩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결과적으로는 뭐 지난번에도 F12GA 뭐 이런 거 설명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3개, 4개 들어가던 거. 그러니까 2D로 할 때는 있다 그러면 3D로 들어가면 3개를 원칩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개념들이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직접 설계해서 만들어 가지고 뭐만 주는 겁니까? 자기들이 기술력은 다 가지고 있고 생산만 맡기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거 하나 따오려고 삼성전기가 열심히 테슬라한테 비비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점에서 하나 얘기 드리면 그럼 삼성전기는 현대차한테 그런 걸 하고 있나요? 그럴 이유가 없는 점. 이게 되게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은 상당히 놀라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2030년 연당 2천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는 거는 2천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거고 시장 점유율을 20% 정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야, 제가 알기로는 그 핸드폰 업계에서도 아이폰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한 25% 정도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도 어마어마한 예를 들면 그 고가의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는 거죠. 왜? 특유의 자기들의 운영 체계를 가지고 iOS가 어마어마하죠. 그거 뭐 아닌 건 다른 거 쓸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는 과정인데 바로 테슬라의 FSD를 포함해서 기타 등등을 다 포함해 버리면 이 회사의 독점적인 입장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 2030년이면 이제 7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변화가 언제쯤 올까요? 테슬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025년 정도면 지금에 말하고 있는 이것들은 대부분 완성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현대차나 복스바겐, 제가 현대차 얘기 자꾸 해서 그렇긴 한데, 다른 예를 들면 여타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2028년이 돼서야 일단 전기차를 생산하는 모드로 90% 이상이 도달이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생산성과 뭐 이런 것들을 따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갈 겁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기존의 대형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어요. 테슬라는 그런 점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태생부터 원천적인 예를 들면 과거의 구호, 비즈니스 기반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더 앞으로 치고 나가고 성장하는 모습에서 더 강점을 가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결론을 좀 내버리면 테슬라만큼은 주가가 많이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조금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좀 있다면 더더욱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8년 정도까지만 우리가 한 4, 5년 정도를 우리가 보고 투자하는 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쯤에 시장 점유율이 20%도 도달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성장률은요. 그렇게 과거보다 직전 5년 전보다 성장률은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률은 별로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부터 성장 모델은 좀 다른 분야겠죠. 예를 들면 구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성장하는 모델로 갈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자동차의 FSD, 그다음에 자동차의 판매량 이런 게 동시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것들이 매출이 매년 전년 대비 뭐 100만 대씩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성장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가 앞으로 1000만 대 이상을 갖다가 판매하겠다라고 합니다. 5년 이내에. 자, 그렇다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이 한 대략 봐도 30% 정도 되는데 그걸 한 10년치로 계상을 하면 충분히 성장 배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리포트는 여러분들께서 큰 이해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